시간이 이제 다 됐는 것 같은데 강의를 이제 시작할게요. 전부 다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날씨 좀 있다. 네. 저번에 알토란에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경산에서 경산. 다른 지역에 오신 분 안 계세요?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 네. 오, KTX 타고? 아니요, 차 타고. 친구예요? 동생이요. 동생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 대전. 네. 부부? 아니, 여자친구? 부부. 곧 부부 되는 네.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관심을 갖고 알토란 있다고 듣고 그냥 예. 시간 내서 같이 오자고 들어보라고. 관심은 있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끌려온 거예요? 아니 제가 오고 싶어서.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결혼하셔도 돼요. 두 분 다 성향이 좀 뭔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내가 이 부동산을 하는 데에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단계면은 같이 결혼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빨리 성장합니다. 빨리. 예. 또 다른 분? 안성이 안성. 안성? 네. 와, 멀리서 내려왔네요. 네.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요? 전화를 한번 해보고 예.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셨구나. 제가 유튜브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뒤지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다 그래요. 다른 거 들으시다가 그 한 개 나와 있는 거 보고 이제 또 다른 내용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듣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듣고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12사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부동산 정책을 이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때 동안 40년 살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지런한 공무원들은 처음 봤어요.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후속 조치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견하는 정부는 이때 동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부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지런한지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정부는 계속 업을 해가지고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부가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팩트는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요,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접했는 시기가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 접했습니다. 그때는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는 시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겪었던 거.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신문이나 정책에 대해서 스크랩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그 18년도, 19년도에 오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오면은 그렇게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은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전하게는 갈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 12사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주요 골자가 신TTI 그 총부채 상환 비율하고 DSR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오번 그 12사 대책의 팩트입니다. 팩트. 12사 그 대책 이렇게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아니면은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신 분, 예, 읽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예. 봤어요. 뭐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던데요? 앞으로는 대출을 할 때 신용카드 쓰는 거 뭐 모든 부분 있잖아. 마이너스 카드 쓰는 거 그게 다 이제 대출에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거. 그래요? 다른 분은요?
다른 분은 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 기사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앞으로 신혼부부 안 보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먼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월급쟁이였단 말이에요. 제가 월급쟁이였을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는 걸 내가 피부로 이렇게 안 느끼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자체가 그나마 일반 사람들보다는 관심을 좀 가진다는 얘기죠. 이번에 12차 대책을 이렇게 발표했을 때 신 DTI,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DTI보다 더 엄격하게 대출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출 내는 사람, 그 사람의 기본 소득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는데 그 전보다도 더 엄격하게 강화해서 이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내는데 더 까다롭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DSR, 이거는 이 사람이 대출을 내는데 연 이렇게 월금 상환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보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를 사면은 그 자동차 대출 내죠. 그런 것까지. 그 외에도 다른 거에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엄밀하게 더 따지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거예요. 대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대출을 내는 데서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부는 6.15 대책이나 8.2 대책이나 12.4 대책이나 한결같아요. 팩트는 대출을 못 내게끔 막는다는 게 그게 팩트예요. 단 여기에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담보대출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앞으로 근무를 하는데 근속연수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내는데 좀 완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요. 주택이 있는 사람,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규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10년 정도밖에 근속연수가 안 남은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규제시킨다는 거죠. 안 그래도 나이 먹어가지고 서러운데 대출까지 정부에서 안 내주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출을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면은 몇 가구가 이상 돼야지 다주택자예요? 가구 수요? 예. 몇 가구 이상 돼야지 다주택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가구? 다른 분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다주택자는 우리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한 20가구, 30가구 돼야지 그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얘기해요. 어디 2가구, 3가구 들고 와가지고 다주택자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정부는 2가구, 3가구 되는 사람을 다 주택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정부는 이렇게 대출을 규제를 할까요? 이 정책 자체가 제목이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이 부채가 너무 높아지면은 너희들이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주택이 많은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막는 게 아니라니까. 정부라는 거는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운영하는 집단이에요. 그럼 따지고 보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걸 많이 내기 때문에 정부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막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꾸준히 이게 대출에 대한 걸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험 수위가 좀 낮아졌다는 거. 그렇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아니면 삼성경제원, LG경제원 이런 연구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대는 어떻게 될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내년 되면은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경제 상황이 좋아가지고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에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가구하고 3가구 있는 사람들은 큰 타격행위 없어요. 20가구, 30가구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부채를 계속 갖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부채를 정리해라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렇게 LTV나 DTI 그리고 DSR 이런 정책들 그리고 양도세가 4월달 되면은 또 인상이 된다 그러죠. 2가구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40%에서 50% 그리고 3가구 되는 사람들한테는 50에서 60% 이렇게 인상을 해가지고 양도세를 받는데요. 그럼 그정부는 이런 정책을 안 했을까요? 약하게 했죠. 예? 약하게 했던 거. 약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강했어요. 예. 그전 정부도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부였죠?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노무현 정부 전에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그때는 이런 정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옛날에 과거를 알면은 현재를 알 수 있고요. 현재를 알면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흘러갔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 부동산 정책이 다 새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거 오는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기억나요? 되게 무섭고 낯설죠.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그 학교가 3반까지 있었는데 나는 3반인데 나는 1반에 가 있더라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으러 왔어요. 되게 긴장했는 거야,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긴장되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은 낯설고 두렵잖아요.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새로운 정책이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강하게. 예전에는 집을 사면요. 그리고 집을 팔면은 취득세나 양도세를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냈어요. 지금은 내가 샀는 가격, 그걸 건물 등기에다가 등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은 그 가격대가 쫙 나오는 거야. 그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공시지가를 해가 취득세나 양도세를 냈다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부터 실제로 샀던 그 가격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시지가가 저렴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게 비쌉니까? 공시지가가 저렴하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비싸지는 거예요. 양도세는요. 예전에 양도세로 이렇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냈는데 이제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는 실제 자기가 샀던 가격하고 팔았던 가격 그 차익을 보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세를. 그래서 이제 당장에 파는 거하고 1년 있다가 파는 거하고 2년 있다가 파는 거하고 그 가세표가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데 크게 예전보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도세를 높인다고 하니까 양도세 높이기 전에 빨리 내다 팔아라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부동산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더 떨어질까봐.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책이 되게 이렇게 강하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정책 발표하면은 어때요? 예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안 와요. 새로운 게 아니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좀 더 고급스럽게 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근데 예전에는 투박하더라도 다 새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두려움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터졌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습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뭔지 아시죠? 미국에서 터졌잖아요. 그렇지. 큰 소리로 좀 얘기해. 근데 모기지라는 거는 주택 담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는 그런 것도 많았대요. 대학생들이 신용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A 등급, S 등급 이렇게까지도 나왔대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걔들이 어떤 경우에는 대출을 내면은 80% 아니면 90%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내 돈이 필요한 거는 2천만 원 아니면은 1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부동산을 내가 취급할 수 있으니까 사고 팔고가 되게 이게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니까 1천만 원 얹어가지고 팔고 또 1천만 원 얹어가지고 팔고 이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가계부채가 포화 상태에 넘어가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부동산이 침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서프라임 모기지로 금융위기가 유럽까지 넘어가고요. 유럽에서 또 아시아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온 세계가 금융위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 이 금융위기 사태가 넘어왔죠? 그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리가 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정책도 왔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니까 이게 뉴스에도 그렇게 떠들고, 또 언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폭락할 거라고 계속 이렇게 떠드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살고 있는 집도 내다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에요. 정책으로 누르는 것 뿐이지.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심리적으로 누르는 거.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지. 시장을 그거 가지고 움직거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들이 어떤가. 정책 발표하면은 그냥 뭐 이 정부 지날 때까지 안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막 쏟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모든 걸 이렇게 경제 상황을 보면요. 공급하고 수요의 원칙에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공급이 많아지면은 집값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보합일까요? 떨어질까요? 공급이 많으면은 집값은 떨어집니다. 물건이 많으면은. 그러면 수요자가 그걸 해소를 하면 되는데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에 그 집을 살라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죠.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는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면 되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끝나고요.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는 부동산 규제 들어왔던 거 다 완화시켜버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다 완화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뭐 했냐면은 그런 것도 발표했어. 지금 올해 집을 사면은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향후 몇 년까지는 안 받을 테니까 집 사라고 계속 정부에서 떠드는 거야. 그런데 집을 안 사.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그때가 기회인데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을 팔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 것 같아요? 전세나 월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안 사는 대신에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목돈이 만들어졌는 사람들은 그 목돈을 이용해가지고 전세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기가 2년 동안은 나가는 돈이 없고 내 목돈은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주면서 월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70만원, 80만원 주면서 그 월세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전세하고 월세에 대한 수요자는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전세하고 월세의 공급 물량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집주인이 부르는 게 전세 가격이고 월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회사는요? 그럼 건설회사는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왜 안 지을까요? 분양이 안 되니까. 이 건설회사가 그냥 분양합니까? 걔들도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대한 대출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 이자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게 청약이 안 되면요. 10%밖에 안 되면은 얘들은 그냥 좀 이자 주고 계약했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자는 건설사가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 불황인 시기 때는 건설사가 집을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청약하는 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입주 들어가는데, 그건 뭐죠? 다 분양이 완판되는 거예요. 건설사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돈 버는 집단이에요. 얘들은 땅 사놓고요. 청약해가지고 분양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1차 때 또 대출 얼마 정도 나오고 2차 때 대출 얼마 정도 나오고 계속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분양팀을 10억 정도 이렇게 주고 완판되면은 집은 누가 지어요? 그 합청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는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소장을 시키고 지시하고 관리 감독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회사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30%만 분양되면 그다음부터 다 남는 거야. 분양팀들한테 돈 주고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한테 돈 주고 해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청약이 안 되면요. 땅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땅 자체를 구입을 안 하죠. 그럼 재건축은요? 재건축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합원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장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를 밀어가지고 시행사, 건설회사를 하나 컨택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는데 분양이 안 되면요. 분양이 안 되면 자기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한번 보세요. 시에서 재건축 승인까지도 이렇게 났는데 안 짓고 있는 데가 많다니까. 청약이 안 될 걸 아니까.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서울에는 9대1, 10대1로 이렇게 청약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이 그렇게 대기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서울에는 노후된 빌라하고 주택들이 더 많아요. 한 해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만 해도 20만 가구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 3만 가구, 5만 가구 가지고는 그걸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정부에서도 그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약이 있는 게 있으면은 바로 청약해가지고 자기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 목적이 아니고. 그 정도로 소는 많이 남았어요. 근데 경기도하고 그 외의 지방은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프란 모기지가 이렇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양했는데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도 일어나고요. 지금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분양 안 됐던 그 보유분 이런 것들도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던 물량들도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 물량들이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하죠. 아까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건설회사는 그때부터 집을 안 짓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부터 자르기 시작해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누구냐? 다주택자들이 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좀 위험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 침체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대가 떨어지고 건설회사는 집을 안 짓고 이러면은 전월세 찾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하고 월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나중에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3억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주인인 저 입장에서는요. 2억 5천에 해도 여러분들이 다 2억 5천에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2억 6천에 던지겠죠. 그럼 2억 6천에 던지니까 이쪽에 반지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만 지금 2억 6천에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남죠? 제가 2억 7천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두 줄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쪽 줄만 이제 2억 7천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억 8천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두 명만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올릴까봐 바로 내 그 계좌에 잔금 치러버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전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매매 가격은 3억밖에 안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구미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파주나 평택으로 다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현재 구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게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별로 차이가 없고요.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니까 대출을 해도 월세 받으면은 10만에서 20만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현재 나와 있는 물량들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채. 대출 이자 갚고 월세 받아가지고 30만 원 정도 한 달에 남는다 그러면은 10채면요 300만 원이잖아요.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전세 사는 거나 매매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집주인은 전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더 업해서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자기 돈 들고 있는 거는 얼마 없으니까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또 그게 끝나면 또 이사 가고 계속 융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겨운 거야.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들여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던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자는 생기고 물량이 적으니까 매매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자기들이 예전에 샀던 땅 있죠. 거기에다가 청약을 한번 던져보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뭐 10%만 하면은 다시 이 사람들 이자 주고 그냥 보내지 뭐. 그런데 70에서 80% 정도 분양이 되는 거예요. 30%만 해도 그다음부터 남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는 회사 보유분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또 팔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던졌는데 이게 분양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분양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지을 때까지 피가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민수 엄마한테 듣는 거야. 우리 요거 피로 팔았는데 3, 4천 벌었잖아.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게 손쉽게 돈 버네? 다음에 청약할 때 기다려야지 해가지고 청약했을 때 들어갔는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6대1, 7대1 이렇게 막 청약이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첨되면 그때부터 피가 붙는 거예요. 1, 2천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은 얘도 요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요까지는 올라와요.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같이 동반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시작하죠. 주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는 더 강한 정책을 발표하는데도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또 하기도 하고. 정책은 누르는 효과는 있지만 시장의 흐름은 막을 수는 없다니까요. 하여튼 노무현 정권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볼게요. 문재인 정부는요, 앞으로 예상되는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하고 새로운 정책에 의해 가지고 공급 물량하고 미분양되고 자기들이 들고 있던 보유분을 내놓고 그러면서 과잉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은 미리 과잉이 될 준비가 돼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표는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 신규 빌라, 그리고 원룸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몇 개가 있냐? 아파트만 하면은 37만 가구가 있어요. 근데 오피하고 빌라하고 다 통틀면요, 그게 보고되는 것만 해도 42만 가구가 있어요. 내년에만. 내후년에도 입주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틀리죠. 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과잉될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지금부터 부채를 떨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재 대출 내신 분 계세요? 최근에? 네, 3.5에서 6 정도 돼요. 3.5에서 6% 정도. 예. 두 달이나 석 달 전에는 3.1%였어요. 3% 정도 올랐다고. 예, 3.1이나 3.2를 썼단 말이에요. 최근에 대출 냈다면서요?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2년 정도. 아, 그거 왜 그래? 내가 말하는 최근은 한 달 상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때 대출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경매로 아파트 하나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어요. 1금융권 지점장님인데 제가 낙찰받고 물어보니까 3.2에서 3.3% 정도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때 잔금을 치렀어요. 대출 이율을 몇 프로 썼냐면 지금 4% 썼어요. 더 이상 안 된대. 지점장 권한이 아니래. 지금 흘러가는 시스템이 자기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달에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은에서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올라갑니까? 동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 없죠. 당연히 올라가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점장님이 아는 정보에서만 확실하게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몇 번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뭐 말해주기는 힘들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한은에서 발표 안 했어요. 그죠? 금리 인상 발표 안 했잖아, 한은에서는. 그런데 지금 벌써 은행에서는 인상을 하고 있어요. 미리.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게 그 은행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여기 보시면요. 국민은행은 9월 말부터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한 달 상간에 금리가 0.4% 올랐어요. 신한은행은 0.32, KB하나은행은 지금 외환은행하고 통합됐죠. 여기는 지금 0.31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은행 0.32, 단위농협이 아니에요. 중앙에는 0.32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1금융권을 쓰는 이유가 뭐죠? 금리가 저렴해서 쓰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1금융권에서 이 정도 올랐다 그러면 2금융권은 말할 거 없죠. 근데 이거는 통계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는 그거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왜 한은에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올리고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15년 때 미국에서는 0.5%대였어요. 금리가. 16년 중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7년대 때는 1%가 넘었어요. 11월 1일 때 발표를 했어요. 며칠 안 됐죠? 동결했어요. 동결. 근데 동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 11월 때만 한시적으로만 한다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한테도. 그리고 12월 때는 0.25%를 올리겠다고 미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릴까? 예전에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달러를 막 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을까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예전에 뿌려놨던 그 달러를 자기가 수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이. 10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경기가 좋은 때가 없어요.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수출하고 물건 팔고 돈 벌 때 자기 나라 자국의 금리가 낮으면은 이거 컵 하나 파는 걸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팔아야지 1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요, 한 개만 팔아도 그 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거죠. 미국만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그 유럽도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뉴스 들었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중국은 왜 우리나라한테 활동을 재개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우리나라가 불쌍해 보이고 되게 예뻐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한테 또 빨대를 꼽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한테 이제 다시 수출할 수 있으니까 또 경기가 살아나겠죠. 우리 정부도 지금 기업들한테 흐름을 타려고 하면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흘러가는 그 흐름이에요. 세계 경기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경기가 이제 18년도 이때는 경기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겠죠. 금리를 올리면은 물가는 올린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18년도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월급이 올라가야지 좋아지지. 그죠? 분명히 월급은 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올라간다고 해도 기별도 안 갈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가격 경기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질서가 이렇게 흘러가고 공급 물량이 이렇게 있으니 너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채를 지금이라도 빨리 떨어라고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정부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금리 올라가는 거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한대요. 지금 3.6%, 7% 그렇게 썼다 그랬죠. 4%대는 금방 깨집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5%대를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집을 내놨어요, 지금. 제가 작년 8월 달에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2억 7천에 사가지고 지금 3억 7천까지 올랐더라고. 지금 1년 3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제가 38평에 있거든요. 우리 뒷동이 42평이에요. 근데 제가 그쪽에 그 대출을 했는 게 원금 상환까지 해가지고 83만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출 이율이 3.1%예요. 근데 그게 변동이 바뀌면은 5%대 거기에서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를 얼마 정도 갚아야 돼요? 100만 넘겠죠? 내가 만약에 월급쟁이라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마지막에 월급 받은 게 250이었는데 120, 130 이렇게 이자가 나간다 그러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2평에 월세는 얼마일까요? 2천에 70. 그럼 평수 넓혀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나는 경매를 배웠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로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최우선 변제로 받는 거 있죠. 작년 16년 8월 달이니까 그때 근저당을 설정했으니까 최우선 변제를 얼마 받는지 훑어보니까 2천만 정도 나온다 그러네. 딱 좋아. 그러니까 보증금 2천만 원은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나라에서 지켜준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83만 원 나가는 거에 비하면은 차라리 월세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놨어요. 월세는 계약해놨고. 그거 팔면은 내 돈 들어가는 거하고 차익 남는 거하고 1억 6천 그리고 뭐 양도세 빼고 그렇게 하면은 내한테 1억 4천이나 1억 5천 정도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거 가지고 저는 집을 삽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1억 정도 차익을 남겨가지고 팔았는 이 집, 이거는 자산을 내가 팔았는 겁니까? 부채를 팔았는 겁니까? 자산.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산하고 부채하고 그 개념을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집을 소유해가지고 여기 대출 내가지고 살았을 때 83만 원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 거, 누가 그 이자를 갚았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 내가 갚았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잖아요. 그럼 6월 달에 재산세 나왔는 거는 그 한 60 얼마 이렇게 되던데 그건 누가 냈어요? 내가. 그래서 팔기는 팔았어. 팔아가지고 1억 정도 남겼지만 그거는 자산을 남긴 게 아니에요. 자산을 팔았는 게 아니고 부채를 정리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야 돼요. 부채라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걸 부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집을 샀어요. 그럼 그쪽에 월세를 놓든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놨다 그러면요. 그럼 그쪽에도 대출되면은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6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 그럼 월세가 8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이자는 누가 갚는 겁니까? 세입자.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죠. 월세 받아가지고 그 월세로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씩 그 1년 모으면요. 2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재산세 나오는 거는요.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세입자의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20만 원은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월세 받는 거 있죠. 그래 남는 거는 통장 하나로 해가지고 계속 모아야 돼요. 그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재산세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자나 재산세나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네. 그걸 자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그러면 나는 이 부채를 정리해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 시기 때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계속 꾸준히 업하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규제는 계속 이 정부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담보에 대한 대출 규제는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달부터 강화를 할 거예요. 한 가구에서 2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40%의 양도세를 내지만 50%, 3주택을 두고 있는 가구에서는 50에서 60%. 이 정책을 꾸준히 이 정부가 갈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지금 보유세는 아직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데도 청약 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가 안 되는 데는 보유세 단계를 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는데도 거래가 안 끊기고 계속 빈번한 데는 그쪽에는 보유세 인상을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런 정책으로 갈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한테 좀 섭섭한 게 뭐냐면은 12차 대책을 이렇게 발표할 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발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그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기대가 좀 있어요. 그런 걸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은 계속 이렇게 꾸준히 대출 규제나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업을 해가지고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년 18년도는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8년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공급 물량이 많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일 힘들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주택자 아니잖아요. 집이 한 20가구 돼요. 30가구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크게 힘든 거 없어요. 노무현 정권 때 금리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제가 그때 할 때 기본적으로 5에서 6% 정도 금리를 썼어요. 제가 2금융권, 3금융권 쓸 때는 뭐 8에서 9%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다주택자 하면은 2가구, 3가구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택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더 이상 가구를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한동안 계속 1%대, 2%대 금리가 그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 사람들도 2.6%, 8%대 쓰다가 지금 이제 3%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가구에서 3가구 정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면 돼요. 아직까지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런데 진짜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틀린 거예요. 서울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반이 서울에 이렇게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주 물량은 많아. 그러니까 가격대도 떨어지고 전월세 가격도 같이 떨어질 여지가 있죠. 근데 전세 그 만기가 도래했는데 옛날에 2억 5천에 전세 놨던 게 2억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세입자를 붙인다고 해도 그 5천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월세 가격도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자가 60만 원인데 그 월세가 6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간간히 이자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나 이런 거는 내 주머니에서 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가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30가구, 40가구, 50가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갭 투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부채를 좀 줄여놓는 게 맞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 가격이 부동산이 강하게 돼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다 그러면은 언제 살 건데요? 지금 뭐 땅값은 뭐 지금이 제일 싸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사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이렇게 쉽게 한다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예. 일반 그 물건에서는 사기가 두려워요. 저도 일반 매물을 사는 게 두려워요. 제가 사놓고 1, 2천이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움직거리기가 힘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채를 확보하는 게 아니죠. 자산을 확보하는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거죠? 가계부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가계부채.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대출을 규제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매매사업자가 되든 임대사업자가 되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셔가지고 그쪽으로 전가를 시켜야 돼요. 사업자 대출도 80%, 9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 시세가 아니고 경매 물건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반에 있는 교육생들은 그렇게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받았을 때 임대를 넣죠. 임대를 넣어가지고 그걸 임대사업자로 이제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의 부동산이 있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내야 돼요? 세무서. 세무서는 그러면 세무서 가가지고 임대사업자 낸다 그러면은 뭐 가져오라 그래요? 임대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임대했는지 그 계약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를 났을 때 임대 계약서를 주면은 그 사업자를 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시작했을 때도 LTV하고 DTI하고 이런 거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임대사업자를 안 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적용이 돼도 1금융권에서 안 나오면 2금융권 알아보면 되고 2금융권에서 안 나오면 3금융권 하면 담보대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는 업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대출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부동산에 있으면 담보대출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온대요. 그때는 왜 제가 임대사업자를 안 했을까요? 일단은 보유기간이 8년인가 10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때까지 팔면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내가 자산을 늘리려고 그러면 때가 되면은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낸다는 거는 세무서 가가지고 임대계약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구세청에서는 내가 얼마 정도 소득이 잡히는지 다 나오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소득이 생기면은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세청에서 내가 소득이 생긴 게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 내가 얼마 정도 버는지 뻔히 알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보면은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세 차익만 보는 거예요. 재산세 내고 의료보험 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내고 이렇게 하면은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냈죠. 그리고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신고사항이지.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혜택을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주죠? 신규 빌려면은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신규 빌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혜택이 없죠. 보유세, 재산세에 대한 걸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소득세, 그게 혜택 주고 팔았을 때의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준대요.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길었던 걸 이제는 4년으로 줄여준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그거는 크게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의료보험 수가도 줄여주고 더 많이 이렇게 혜택을 줘야지 임대사업자를 내죠. 이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계속 이렇게 종용을 하는데 혜택을 안 줘. 다음에 정책을 발표할 때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발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내지.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임대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대출이 없고 사업자의 대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월세 받고 하는 식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또 대출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렴하게 경매로 이렇게 샀다 그러면요. 만약에 3억짜리가 2억 5천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반 시장에서 2억 5천에 사실 거예요. 저도 불안해서 못 산다 그랬잖아요. 일반 시장에서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더 저렴하게 떨어뜨려 가지고 사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갭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갭투자가 아니고 경매로 받아가지고 갭투자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불황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실제 사례를 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게 빨리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 최근에 받았는 거예요. 이건 포천에 있는 물건인데 포천의 교육생이 자기 지역에 있는 물건을 받았는 거예요. 이게 8월 9일 때 8명 들어와가지고 2억 1,400에 최고가 매수인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납을 해가지고 다시 재경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4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육생하고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육생이 받은 가격이 1억 9,200.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떨어뜨려가지고 받았죠. 여기 위치를 보시면요, 매매 거래가 빈번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 초등학교가 아파트를 끼고 있어요. 신봉초등학교. 하시 방향에 송우중학교가 있고요. 태봉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7시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송우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신호로 시작해가지고 애들을 이쪽에 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매매 거래도 빈번하고 전세나 월세도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교육생이 받았는 가격하고 차익하고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1억 9,200에 받았는데 시세는 2억 3천에 지금 돌고 있어요. 시세 차익이 얼마 정도 되죠? 1억 9천 생각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한 4천 정도는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익을 미리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장기적인 부동산에 침체기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 2억 3천에 돌고 있는 거는 우리는 2억 3천에 안 산다고, 더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경매 물건이 평균적으로 10,000건씩 이렇게 돌아요. 근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때 평균적으로 돌았는 그 매물들이 25,000건에서 30,000건이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10,000건에 도는데도 이 시장에서 교육생들은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경매 물건은 채무를 이행을 못 해가지고 나오는 게 경매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불황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경매 시장의 물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막 전국에 있는 물건을 막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그때는 내가 오늘 한번 떨어지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한 건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왜? 사람들이 다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한 건 받고 명도하고 수리하고 세는 데까지는 경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근데 물건은 계속 쏟아져요. 그러니까 내한테 기회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물량들이 많으니까 지금보다 알짜의 물건들을 내가 컨택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하여튼 그때도 그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일반 시세보다는 떨어뜨려가지고 삽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 차익은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샀던 그 1억 9천에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1억 8천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 정도 손해보는 겁니까? 1,000만 원. 그러면 2억 3천에 샀던 사람은 얼마 정도 손해보는 거예요? 5천만 원.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로 갭을 넣는다 그러면은 여기 전세가 1억 8천에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금액은 1억 9,200. 그럼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건 얼마예요? 1,200. 1,200 갭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억 3천에 사가지고 1억 8천에 넣는 사람은 얼마 정도 갭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5천. 그러니까 5천에 갭을 보고 전세를 넣는 사람하고 1,200에 갭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만약 공투시합을 한다 그러면은 헤비급하고 미들급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미들급이 아무리 때려도 얘가 맷집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미들급이 툭툭툭 때리는데 빈틈만 보면은 헤비급은 한 방만 툭 때리면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갭투자 하는 사람하고 경매로 갭투자 하는 사람하고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천에 60으로 이렇게 그 월세가 돌고 있거든요. 이분이 80% 지금 대출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한 달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하냐면은 45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월세 받으면은 이자 갚고 15만 원 정도 남죠. 그럼 1년이면은 못해도 한 170에서 180만 원 정도는 남겠네. 이자 갚고 재산세 나오면은 재산세도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겠네. 그러면서 사업자 해가지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흘러갔는지 얘기했죠. 다 이게 꺼지면서 다시 살아날 때, 건설사가 다시 분양하고 이러면서 피가 붙고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내 부채가 아니고 자산을
그때 올라갔을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소설 같죠? 여러분들 주위에 IMF 때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금융위기 때 부동산 사는 사람들 주위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한 다리만 거치면은. IMF 때 부동산 사는 사람들하고 금융위기 때 부동산 사는 사람들 주위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통상가 몇 개 이렇게 들고 있고 그래요, 지금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 돈으로 다 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가지고 버티게 해줬고요. 여러분들이 월세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산을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걔는 그냥 버티고만 있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쪽에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올라가는데 지금의 그 팔공산 높이가 아니고 뭐 3만 고지, 뭐 4만 고지, 5만 고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루 만에 안 가요. 이틀, 3일 이렇게 걸려요. 그쪽에 정상까지만 가면은 20억짜리 금괴가 있대요. 그것만 들고 오면 주인이래. 그런데 올라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야. 발바닥에 물집도 터지고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다리에 피곤하기도 하고 땀도 젖었는데 저녁에 춥고 배고프고 근데 올라가기만 하면은 인내해가지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 금괴가 있대요. 들고 내려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죠? 예, 침낭, 그리고 등산복, 신발, 그리고 코펠, 배고프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짐 없이 가도 무거운데 그런 걸 짊어져가지고 끽끽대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오겠죠.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인내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로 버티는 거는 내 마음, 마인드가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물건 볼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10월 17일 때 받았죠. 아까는 10월 18일. 그러니까 이분이 받고 그 아파트를 받았는데 딴 사람이에요. 이분은 울산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수성구에 있는 물건을 잡았네. 여기는 총 6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육생이 적었는 가격은 1억 6,230만원. 제가 우리 교육생한테 입찰가를 1억 6,200에서 1억 6,500 사이로 적으세요 라고 했어요. 꼭 받고 싶으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적으세요. 근데 1억 6,500은 안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꼭 받고 싶었는가 봐. 30만 더 적었더라고. 내 같으면 한 100만원, 200만원 더 적겠는데. 아까도 30만원 정도 더 적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여기 위치를 보시면요. 요 밑에 보시면은 드랑길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한 블록만 가면은 한금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기는 참 좋죠. 이쪽에 길 건너편 보면은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서울에는 강남에 8학군이 있죠. 대구에는 그 한금동하고 범어동에 강남에 8학군이 있어요. 뭐 8학군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학군이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요 KBS가 요 위에 있거든요. 그 옆에 경신고등학교, 그리고 오성고등학교, 그 위에 보면 대령고등학교, 좀 내려오면은 여자고등학교 중에서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여기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국내미죠. 경북고등학교. 중학교도 유명하죠. 얘들이 이쪽에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줄기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다 20년 뭐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이쪽 라인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6억대, 10억대 이렇게 해요. 요 안에 들어가면 10억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6, 7억대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학군이에요, 학군. 여기 가면 되게 신기해. 저번에 현장 갔는데 아파트인데 부동산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호 라인하고 2호 라인은 서울대 들어가는 아파트, 3호 라인하고 4호 라인은 고대 들어가는데 5호 라인하고 6호 라인은 연대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 어느 대학교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라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면은 학군 때문에 애들이 공부 잘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을 매매를 많이 해요. 아니면은 전세나 월세도 빈번하게 거래가 되고. 그 3개월 전에 요쯤에서 9평짜리 조그만한 그 오피스텔 같은데 용도는 아파트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때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30명. 30명 들어왔는데 100% 넘겼어요. 그거는 투자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전입을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놓으면은 되게 새가 잘 빠져요. 9평짜리인데도 막 1060 뭐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 근데 아파트에 월세 들어가잖아요. 여기 기본이 150, 200 이렇게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전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군이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6명 들어왔다 그러네. 왜 그럴까? 지금 수성구는 과열지구로 찍혔잖아요.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해봐야 4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열지구로 안 찍혔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입찰을 받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경매 입찰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돈이 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이 물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6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생이 1억 6,230만 원에 1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1등이었어요. 1억 6,900에 적는 사람이 1등이었어요. 입찰서도 되게 꼼꼼하게 다 적었어. 틀린 것도 없어요. 보증금을 잘못 들고 왔어요. 입찰 보려고 그러면은 보증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저가의 10% 1,225만 원을 들고 와야 되는데 수표로 한 장으로 끊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와도 돼요. 근데 이분이 현금으로 5만 건을 다 들고 왔는 거야. 근데 개수를 세우니까 맞아. 몇 분 세우면 맞아. 근데 한 장이 5,000원권으로 이렇게 들고 왔는 거예요. 5,000원권이 색깔도 비슷하잖아요. 그 5자에다가 이렇게 000 있으니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개수만 계속 세우겠다가 맞다고 해가지고 들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을 한 개 안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1억 6,900이 원래 1등이 돼야 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가지고 1억 6,200만 원에 적었는 우리 교육생이 1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운 또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6군데 이게 문화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거 딱 보여주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아줌마가 제가요 그거 5,000원 들고 떨어졌잖아요. 이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등하고 2등이 우리 팀장님 교육생하고 내 교육생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 팀장님 교육생이 이 물건 받았는데 5,000원 때문에 우리 교육생이 1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운이 따라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시세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6개 동이 있는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매물이 2개가 나와 있어요. 2억 3천, 뭐 2억 2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2억 2천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교육생이 받았던 게 1억 6,200. 그러니까 1억 6천이라 그러면은 차익을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6천만 원. 예, 6천만 원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 전세는요? 전세는 1억 5천. 갭으로 해가지고 전세 놓는다 그러면은 교육생한테 필요한 건 1,200만 원 있으면 되는 거예요. 1,200을 갭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틀리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반 물건에 사는 사람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생은 이쪽에 전세를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전세 놓고 1억 들어갔던 자기 투자금 다 해소해가지고 다음 물건 이렇게 잡으려고. 계속 그 자산을 불려야 되니까. 근데 월세로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40%만 대출 나오니까 이자가 19만 원 정도 나와요. 월세는 2천에 7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남는 수익이 51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1년이면은 600이에요, 600. 충분히 버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불황인 시절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갭을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월세를 보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개수는 만드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임대 사업자를 내든지 매매 사업자를 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로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부동산은 없게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8년도가 지금 입주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요. 부동산 정책은 계속 대출 규제하고 양도세 부분이나 보유세 부분이나 이렇게 업을 해가지고 계속 규제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 거 이 세 박자를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18년도, 19년대는 부동산이 호황보다는 침체로 갈 여지가 많습니다. 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만 계속 간다 그러면은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많이 쏟아질 여지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IMF 때 금융위기 때 잘 숨어 다녔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산을 많이 불려줬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시기에 오면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지금 전에 상가 샀던 거 2억 3천에 샀던 걸 지금 3억 2천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익을 보는 거예요.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7% 정도의 수익을 잡아준다니까, 아, 그 정도면 손님만 붙으면 바로 이렇게 거래 성사시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그걸 2억 3천에 사는 게 아니고 3억대에 샀다 그러면은 저는 그 가격대에 그 수익률을 못 맞춰줄 것 같아요. 못해도 3%에서 4% 정도 이렇게 맞춰줘야지 내한테 어느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샀으니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하기가 힘들다 그러죠. 왜냐면은 원금을 까먹으니까 내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원금을 지키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저렴하게 샀다 그러면은 내 원금은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원금을 까먹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버텼어요, 그때. 그래서 제 자산을 그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큰 파도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차익을 1억 정도 보고 2억 정도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 시기의 흐름을 잘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쇼핑을 그 오는 파도에 집어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물결을 타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체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쇼핑을 탈 수 있는 기술. 앞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97년도에 IMF가 터졌고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고요. 또 10년 뒤에 2018년도가 이렇게 도래를 해요. 10년, 10년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을 했어요. 숨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이제 알았다 그러면은. 행동하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원래 돈이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고요. 그 지식을 얻었다면은 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더라고요. 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강의였으면은 저는 거기서 만족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걸 그냥 지식으로 담고 그냥 몸을 움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만 잘 피하시면은 그냥 안전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그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던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누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질문 받을게요. 지금 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한두 명만 이렇게 받을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을 전세를 팔고 지금 그 실전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그 타이밍이 언제쯤 하면 좋은지 타이밍은 없어요. 투자하는데. 투자의 타이밍이 언제라고 이렇게 딱 집어주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웬만하면 이런 강의 잘 안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막 집어서 이런 강의는 안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 움직거리는 생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는 거는 살아서 움직거리는 걸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언제쯤이 여러분들한테 그 시기냐? 그거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갔을 때, 한 5%대가 깨져버리면은 그때는 심리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모르잖아요. 이 강의 들었을 때 지금 들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야 돼요. 지금 또 간간히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신문에서 나오지만 진짜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막 퍼져야지 그때 됐어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겠네 위기감을 느껴요. 근데 시기는 없어요. 지금 내가 보는 물건이 최고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시기예요. 답이 됐어요? 자, 한 사람만 더 받을게요. 지금 제가 교배는 안 해봤는데 예. 지금 비조정 지역 기준으로 액티브 70% 나오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제가 교매 공부를 할 때는 한 90% 정도 받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 어떻게 몇 프로 정도? 2달 전에 서울의 과열지역하고 투기지역으로 이렇게 찍혔을 때요. 저희 교육생이 8.2 대책 발표하고 서울에 있는 상가를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84% 정도 대출 받았어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답이 됐어요? 네, 다른 질문 없죠? 없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주문 잘 보내십시오. 네.